원고가 문제 제시를 했고 피고가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원고가 또 답변을 제출하고 피고가 또다시 그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며칠 전 제가 제 꼴을 모르고 제 상황을 모르고 실망을 했죠. 많은 분들 놀라셨는데요. 실은 제가 더 놀랐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더 놀랐다는 거. 당분간 실망은 봉인해 두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을 띄웠더니 상대방이 수치 거절을 하네요. 이런 우라질놈. 네. 내용 증명을 띄웠더니 반송이 되었다. 우라질놈이 분명히 그 주소에 살고 있으면서 수신 거부를 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있죠. 주소지에 그 사람이 살지 않을 때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쩌겠어요. 찾아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받도록 만들어야죠. 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 증명 띄울 일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내용 증명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송까지 한 해에 3개씩. 아이고 미쳤지. 저도 3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도 없는 내용 증명 띄웠었죠. 수가 없진 않죠. 있죠. 지금까지 한 6회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얌전히 상대방이 받아들인 경우, 네, 조용히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다시 반송된 경우도 있고, 네, 이때는 폐문부재였습니다. 또 있죠. 아예 상대가 수치 거절을 한 경우 있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보내지 마라. 귀찮다. 이거였겠죠. 우리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날립니다. 왜? 어째서? 너와 나 사이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너도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나는 너와 협의해서 잘 해결하고 잡다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송이 되었다는 것은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수치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 이때는 해당 주소지에 수치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죠. 바람이 붑니다. 짜증나게. 이때는 해당 주소지에 수치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본상 올라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곳에 살지 않을 때,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죠. 이럴 때는 수치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네. 이럴 때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시게 되면 초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본에 나와 있는 그 주소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반송된 내용 증명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소 불명의 경우. 주소 불명 같은 경우에는 발송인, 보내는 사람이 기재한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죠.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나 아니면 우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주소, 그 주소를 기반으로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간혹 오타가 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소를 고쳐서 다시 보내면 되겠죠. 세 번째 있습니다. 수취인 불명일 때, 특히 이사를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그를 찾아서 그에게 손에 꼭 내용 증명을 쥐어줄 것인가. 이사를 했어요. 몸은 갔습니다. 보따리 다 싸가지고. 그런데 주소지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현재 그 주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되어버렸죠. 이미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 주소지에 살다가 이사를 했을 때, 이때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소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없죠. 네. 내용 증명 띄웠던 거, 반송된 것 가지고 주민센터 가시면 초본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본상의 주소로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수치 거절.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우라질 놈입니다. 뻔히 눈앞에 자료가 왔는데 우체국 담당자, 우체부가 와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 수치 거절해버리는 경우, 분명히 내용 증명을 받고서 그 자리에서 안 받겠다 돌려보낸 경우, 뭐 때문에 이 내용 증명이 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이죠. 귀찮다 이겁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별도의 내용 증명 재발송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송된 내용 증명에 딱 적혀 있죠.
수치 거절. 네, 끝났죠. 5번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폐문부재. 네, 폐문부재는 배달원이 우편물에 적힌 주소로 방문을 했지만 해당 주소지에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때 폐문부재일 경우에는 보냈다는 이 내용 증명 자체를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 이때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 때의 문제이죠.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연락처도 모를 때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찾아서 상대에게 보냈는데도 도달하지 않았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거 좀 생소하시죠? 네, 쉽게 말해서 상대를 찾을 수 없다입니다. 법원에서 이 내용 증명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상대에게 어떻게 해서든 연락이 닿을 방법이 생기면 그때 법원이 보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시송달은 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이렇게 공시송달을 받게 되면 내용 증명을 보낸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시송달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상대방의 지역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약 4만 원 정도. 저 까마귀 목소리, 저 까마귀도 한 4만 원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 증명 작성 방법과 발송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내용 증명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내용 증명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 양도의 통지, 계약의 해지, 시효 중단의 경우에 내용 증명서가 사용된다. 그 외에도 사실 수도 없이 사용되고 있죠. 내용 증명은 우편물을 통해서 통보하는 형식의 문서로 발송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외에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내용 증명에 따라서 법률기관의 판단으로 법적 효력이 정해진다. 특별한 법적 효력은 없다라는 것. 작성 팁입니다. 옆집 담장이 내 땅으로 넘어와 있을 때 내용 증명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시를 든 겁니다. 내용 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 있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주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하셔야 됩니다. A4 용지에 쓰시면 됩니다. 맨 위에 큰 제목은 당연히 내용 증명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신자 성명과 주소, 그 아래 발신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한테 연락을 하려면 연락처가 필요하죠. 네, 그 아래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 제목을 적어줍니다. 이사할 때 이삿짐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옆집 담장이 넘어온 것인지, 옆집 땅이 내 토지를 침범한 것인지에 따라서 제목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네, 저는 담장 침범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적어줍니다. 첫 번째, 인사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이 아니라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토지를 매입하고 측량 확인한 결과 주소 땡땡시 땡땡면 땡땡번지 주소 적어야죠. 너님 소유의 담장이 이웃으로 경계하고 있는 땡땡시 땡땡면 땡땡번지 나님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 구매하고 측량을 해봤더니 너님의 담장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더라. 두 번째 들어가야죠. 본인은 쌍방 간의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땡땡년 땡땡월 땡땡 며칠까지 원만한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꼭 적어야 하는 거 있죠. 보낸 날짜, 연월일, 발신인 누구누구, 나님이죠. 이름 쓰고 도장과. 네. 위와 같이 쓰실 때는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구 있습니다. 너님의 담장 다시 너님 쪽으로 데려가서 세워라 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세워라 말아라 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담장을 세우고 말고는 너님의 마음입니다. 내 토지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똑같은 자료 세 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송을 하게 되죠. 봉투, 우체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 주면 다 해주시죠. 특히 발송용 봉투의 내용 증명 문서에 작성한 발송인, 수취인, 성명과 주소 동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적어주셔야 한다는 것. 비용은 몇천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체국에 한 장, 내가 한 장, 너님이 한 장. 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은 개인 상호 간의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관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입니다. 문서 내용을 공적으로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결국 발송인이 언제 어떠한 문서를 상대에게 발송하였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앞에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째서 이 내용 증명을 열심히 보내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부터 하게 될까요? 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화 등으로 정말 해결되면 좋은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죠. 소송상의 준비 자료.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증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추후에 소송 등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계약 해지 통보나 손해배상 청구하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내용 증명 작성하실 때는 발송인은 1인으로 지정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발송인이 다수일 경우 이때에는 내용문에 별도로 대표 발송인을 지정해서 주소와 성명 따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수취인이 다수인 경우 이럴 때는 내용문에 각각 수취인의 성명 주소를 모두 작성하고 봉투도 각각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거. 내용 증명 발송할 때 우체국 방문이 혹시 어려우시다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체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 증명 문서를 보관하시다가 분실하셨을 때 새로운 내용물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에는 우체국에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3년 이내에는 재증명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인을 만날 수 없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이때는 내용 증명을 받고 상대방이 연락을 해와서 대화에 나서면 대부분 잘 처리됩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이미 상대방과 한두 번쯤은 대화를 해보고 판단이 났을 때 그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아, 힘들어도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될 때 소송으로 가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 있습니다. 저는 전자소송을 했었죠. 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소송이 처음이실 텐데요. 소송을 시작하실 때, 서류 작성하실 때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게 좋고요. 소송이 시작되면 우리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만나서 서류 뭉치 이렇게 들고 마주보고 다툼하는 거 일절 없습니다. 저의 경우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우 아니었습니다. 전혀 방법이 틀리더군요. 그럼 어떻게 내 생각과 입장과 그때의 상황을 밝힐 수 있는가? 문서입니다. 상대와 이미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면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내 입이 아니라 활자, 문서로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가? 처음에 소송이 시작되게 되면 법원에서는 소송을 일으킨 원고 측이 되죠. 네. 원고 측에서 작성해낸 서류를 피고 측, 상대방이죠. 상대방에게 당연히 알리게 됩니다. 이때 원고 측에서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피고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변론할 증거가 있다면 증거 당연히 첨부해야 하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원고가 문제 제시를 했고 피고가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원고가 또 답변을 제출하고 피고가 또다시 그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핑퐁 게임 같습니다. 탁구 치는 것 같죠. 제 경우에는 약 7번인가 8번 정도 답변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때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서로 서류가 왔다 갔다 주고받는데 판사는 그러면 이때 무엇을 보고 있느냐? 왔다 갔다 하면서 쌓이는 서류들, 아까 우체국에 내용 증명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게 되면 법쪽에서 한 부를 가지고 있게 되고 한 부를 저희 쪽에 보내게 되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부 있을 것이고 법원에 한 부 있고 상대방에게 한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는 우리들이 주고받는 자료가 쌓이게 됩니다. 그 자료들을 모아서 살펴보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왜? 거기에 증명할 첨부 서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료 다 있죠. 이쪽에서 하고 싶은 말, 이쪽에서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법정에 나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할 기회 일절 없었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변호사를 낀 아주 큰 사건이라면 다르겠죠, 당연히. 네. 어떠신가요?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소송까지 슬그머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대화로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까지 가시면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뭐 또 꼭 필요하다면 화이팅 하셔야죠. 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